어, 네, 그러면 그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표시해 주시면은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뭐 이제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지금 예, 네.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뭐죠?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 맨 마지막 페이지에 슬라이드 맨 마지막. 일본 사상사학회랑 일본 유교학회 이렇게 두 개 하셨는데 정확하게 못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일본 유교학회라는 것은 2015년에 서로 이제 결성이 된 학회 둘이 서로 다르다고 대비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전자는 일본적인 것을 이제 설명하는 데 침착한 내용하면서 일본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좀 다른 유형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지만 주로 일본적인 것들 안에서 유아를 이해하는 사상사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 안에 이제 말씀하신 사와이 게이지라는 사람이 되어있듯이 동양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편적인 어떤 동양 철학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각각 다른 어떤 공간이나 시대에서 달리 유학이 이제 포착화되는 입장들을 생각해보는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회. 로서 이렇게 구성하신 건가요? 그게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일본 학회에서 그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아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일본에서 그 유학 연구를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을 봤을 때 일본 사상사학회나 일본 유교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고, 저도 일본 유교학회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이쪽과는 별로 크게 교류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유교학회부에 나온 이제 애들의 그 실립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철학으로서의 어떤 유교라고 해야 될까요? 유학 사상이 어떤 것이 이런 쪽에 이제 논의가 좀 더 들어가 있고 사상사학계는 그야말로 사상사적인 물론 사상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이제 그에 대한 책도 이제 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본 사상사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유학뿐 아니라 다양한 일본의 그 사상을 사상사적인 방법으로서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접근이어서 이 부분에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연구자들이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언급했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래 심하게 특척화 과정으로서의 에도 유학사 재구성이라고 이 분도 이제 사상사학회 회원이십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사상사학회에서 말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물론 저마다 다 다르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일본 사상사로서의 유학의 가능성을 어디서 논의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나오는 쪽이 이제 사상사학회가 아닐까 이렇게 들려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제 제가 워낙 지금 지식이 좀 없고 사실 최근 일본 학자들에 대한 일본 이런 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이상인데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동양 철학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각각의 어떤 다양한 공간에서 시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이창원들이 배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세범 논문을 읽어보니까 최근에 공정대학교 교수인 아까야마 다이치 이런 분이 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의 예학과 수사 재성 책에서도 유사한 어떤 그런 논리 있어요. 각각의 다른 어떤 그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유학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다양한 어떤 그런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본에서 이제 유학의 어떤 그런 수입에 의해서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적인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주작이 수입이 되면서 이번에 에도 시대에 이제 퍼지면서 유학 자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특징들이 각각의 시대마다 좀 다르게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완전히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최근에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그 강의하면서 맨 처음에 하셨던 그 에도 시대에는 표준 학문으로서 주작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 자체가 글쓰기, 꽃꽂이와 같은 정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양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해되니까 유학 자체가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진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유학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안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이게 혹시 좀 연결이 되는 경향인가 싶어서 그 선생님이 양명학 중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과 양명학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적인 것과 연결된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일본 유학에 대한 어떤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좀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일본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양명학이 소환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에도 시대에 이 성리학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약간의 자유분방, 도덕적인 어떤 표준을 제시하는 학문이 아니고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유입됐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유학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 학자들이 좀 주목하는 어떤 유학의 어떤 특성과 연결되는 거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도 느끼는 게 이제 동아시아 속에서의 유학으로서 에도 유학을 다시 바라보자. 이런 식의 동아시아 유학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책은 제가 아직 못 읽어봤었는데, 사실 사회행동은 이제 사회행동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장만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에도 초기에 주장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주작도 그때 수용이 되고 바로 양명학도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된 것 동시에 북한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제도의 부재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그 다양성의 측면, 다양한 그런 유학이 받아들여졌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별로 없었고 주자학이 관학이었고 주자학적인 토대에서 성립한 독가와 애도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메이지 유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마루야마 마사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상사학이 기본적인 시각이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뭐 몇십 년 전부터 비판이 됐었지만 그 틀이 이제 좀 유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회자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논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했던 그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자라고 하는 그 위에서 논의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특징, 흐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마루야마 마사오 이런 자체가 주작이 갖고 있는 전근대성 멸살과 전세에 지속되게끔 만든 그런 세상이 사실은 그 시대 상황에서 제대로 읽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일본 학자들이 요즘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은
주작이 그렇게 이해되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외도시도 주작이 한 가지 오히려 동시에 받아들이고 비판도 같이 나오고 이런 풍토 안에서 있었던 것들 안에서 주작이 일본에 미친 영향이 어, 그, 일본 정치사 선거였던 그 사람 말하고 검색 까먹었는데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해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일본 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양성을 좀 추적하는 경향이 최근에 네네. 있다라는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런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한두 학자들이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정도 수준. 지금과 같은 내용. 그게 이제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거의 기본이어서 전혀 뭐 새로운 학설로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기존의 소라이항 연구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어떤 근대적인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근대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주의적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소라이학이 자꾸 이제 연구가 되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논의가 좀 더 확산이 돼서 소라이가 어떤 통속론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더 주제가 구체화된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과연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일본 사회에 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신생활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예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리 이제 유학을 잘 모른다라고 해도 그곳마다 가시적으로 향교가 있고 이렇게 뭐 향약이 있고 이런 이제 도덕이 공유되어 있던 그런 유학적 세계관에서 살아갔던 것과 대비해서 그럼 과연 얼마나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이제 뭐 일본에서의 유학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체도 일본 전체 인구를 장대 일본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무사들도 극히 일부였었고 그 무사들 중에서도 유학적인 이제 논의를 많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떤 이제 정치에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또 극히 일부였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보편적인 것이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어떤 특정한 교파라고 할까, 교리라고 할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리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뭐, 자기 어떤 기몬파면 기몬파, 아니면은 뭐, 진사이학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진사이학을 공유하는 이런 정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했었다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상인들의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까지 보면은 근데 조선하고 비교하면 사실 일본 에도 시대 때의 그런 어떤 서민들의 지적 욕구와 실현으로서의 어떤 출판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건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지적 욕구의 확대 정도의 충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메이지의 일본 도덕으로서의 어떤 유교를 새롭게 만드는데 오히려 더 유리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정통 교솔이 있었고 그게 정착이 되었더라면은 이 국민도덕에서 말하는 유교는 진짜 유교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반론이 충분히 있을 법도 한데 그게 전혀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소장님 뭐 더 질의응답 있는데 좀 잡았어요. 예.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특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백미소는 뭐 없으세요? 기본적인 네. 제가 사실 앞에 부분 못 들어서 괜한 점일 수 있고 우려되긴 한데 아까 종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 재밌게 들었는데 전체를 듣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냥 어쨌든 얼핏 듣기에 저희가 어쨌든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당위적인 효력 그런 걸 발생시키려면 모종의 어떤 대립 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가령 뭐 풍속을 그냥 그대로 쪼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그러한 힘이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좀 너무 제가 말씀드리기 추상적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종속이라는 걸 표방했을 때 가령 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의 동력이나 당위적인 어떤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뭐 그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도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촉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논의로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있는 풍속을 따른다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뭘 바꾸자 했을 때는 약간 대립도 해야 되고 이거 틀려서 이렇게 말도 해야 될 텐데 근데 마냥 종속이라고 말하면 얼핏 듣기에는 그럼 그냥 있는 사회에 어울려서 사는 식으로가 다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들이 그런 지향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종속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뭔가 사회에 개입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의식 또한 있었던 것인지 제가 종속의 논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좀 특별한 어떤 공통된 그 요소가 아닌가라는 걸로 이제 용어를 써봤는데 이때 말하는 이게 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말 그 뭐랄까 있는 현상으로서의 속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속을 어떤 계몽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 주작에서 말하는 인간관에 대한 어떤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현실 긍정으로서의 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서 이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라이가 얘기하는 콩은 콩대로 쓰임이고 뭐 쌀은 쌀대로 쓰임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대적인 것 같고 현실 세계에서도 요즘에서도 유용한 뭐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세상 자체가 거대한 활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후라이는 활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진사에게도 공통이 되는 바입니다만 다수의 행위가 직접된 상태가 속이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에서의 풍속과 맞물리는 것이 도인 것이지 어딘가에 다른 고원한 곳에 있는 그런 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생활과 어디까지나 어울릴 수 있어야만 그게 도로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사회 같은 경우는 인정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그 우리가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작에서 말하는 정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이 바로 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소라이 같은 경우에 속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그 원리를 가지고 그걸 인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 현실을 뭔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서 사람들이 그동안 말을 한마디로 그렇고 계속 근대주의적인 그런 논의를 발견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소라이가 말하는 그 속의 그 어떤 계몽으로서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속을 계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정이다. 사람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억압을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론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라이가 말했던 개혁의 대상으로 현실이 뭐냐면은 풍속이 흐려진 인민의 속이 아니라 가난해진 막부의 현실입니다. 막부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막부의 그 정부가 가난해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정담이라고 하는 이제 책도 올리면서 태풍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군주에게 헌상을 하면서 강력한 정치론을 펼치는 게 이제 또 소라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정담에서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둑판에 선을 긋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이 선을 긋는다라는 것이 세세한 제도를 마련한다라는 것이 제도를 마련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제도가 이제 보통 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안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보통 그랬을 때 수신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민으로서의 뭐 중요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는 게 아니라 소라이가 정담에서 말하는 현실 개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세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의궤라고 해야 되나? 행정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논의거든요. 예를 들면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조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보면 이게 유학자의 논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구체성을 가진 것이지 풍속을 개혁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해진 막부와 공공해진 부사, 그러니까 화폐 경제를 비판하는 것 이것이지 그것이 사람들의 덕이 쇠퇴하여라든지 이런 식의 논의로는 전혀 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의 의미를 좀 달리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해서 한번 제가 잘못 보통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린 속이라고 사람들이 비난에 대해 주장한 세상 구체적인 거 안에서 이제 공방식으로 나온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놨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속적이고 막 예. 것들 그냥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네네. 있는 현실로서 긍정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주된 점이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 관점을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학파를 그 막론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실은 잠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또 이것도 아직 이해가 조금 유리한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정치의 역할은 사실상 그거를 이제 강제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강제는 동시에 종속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그게 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속을 좀 다른 쪽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따옴표를 해서 종속이라고 좀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아마 속개념을 네네. 제가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질문과 연관돼서 김동 교수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이제 유교가 한 번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크게 어떤 일본 사회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기 좀 다양하게 본 것이 어떤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말아야만 하죠. 어떤 전 근대의 어떤 표방으로서의 주장이 무너진 일을 보았던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에도 시대 아까 얘기했듯이 성리학 자체가 주장이 되는 강하면서 깊은 식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일본사에 어쨌든 간에 이제 들어오면서 영향을 끼쳤어요. 그것이 이제 일본적인 것이고 공주의적인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일본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양명하게 소환 같은 것이 아니래. 지금 현대 일본 사회에 지금 성리학이 끼친 영향을 어디에서 교수님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일본적 유학의 그 갈림길이라고 제가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일본 유학 사상의 특징이라고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걸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자키 히로미치라고 하는 아까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유교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일본 전국에서 한 사람도 불교도 아닌 사람이 없고 한 집도 유교가 아닌 집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해서 썼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제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에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말기부터
천주교 금교 정책이 일관되게 메이지까지 이제 이어져 오거든요. 메이지 이전까지.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금제가 되는 가장 큰 것이 서번의 그 불교의 세속화를 가져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든 불교가 이제 단가라고 해서 그 호적 제도처럼 모든 집집이 그 사찰에 소속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천주교도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형태로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교도가 아니든 기든 불교가 민중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를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서의 그 학문으로서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서당에서 뭐 수학부터 배우고 천자문부터 배우고 수학 배우고 뭐 이런 과정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에도 후기가 오면서 서당과 같은 이제 데라코야에서는 주로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이런 데서 이제 학문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학이 과연 이제 그 성리학이든 유학이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본 현대 사회를 읽을 때 어떠한 뭐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 저는 하나의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결핍이라고 이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에도시 때부터 니들은 정통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변의 비판에 대해서 일본 유학자들은 아까 제가 그 종속이라고 말했던 대로 그냥 이것이 그냥 현실 세계야라는 그 관점이 지금까지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이지기의 근대화에 성공했다라고 이끌어주면서 일단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그럼으로써 오히려 유교라고 하는 것을 중국화, 그다음에 또는 뭐 조선의 뭐 낡은 고루한 사상으로서 근대화에 실패한 이유를 거기서 찾으면서 일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상을 하는 게 메이지 때문이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친 이후에 어떤 서양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일본론이 등장을 하면서 저는 일본적인 것을 찾는 일본인들의 노력이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론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이제 현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양명학도 소환되고 뭐도 소환되고 뭐 이런 것인데, 저는 이 보편 원리가 부재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이 에도 때부터의 그런 평가, 아까 고자키가 말했던 한 집도 유교가 아닌 집이 없고 불교가 아닌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리가 부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부재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그 천주교가 처음에 에도에 들어왔을 때 로마 교황청의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면서 도대체 이 종족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것을 남겼을 정도로 그 어떤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위화감이라고 해야 되나,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일본이 요즘 이제 현대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갈라파고스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 명분이라든지 보편 원리가 부재할 때 파편적이고 그러니까 실용성만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유용할 때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당연히 문제 제기하셨던 어떤 종속이라고 하면 그 현실개혁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속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공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을 있다라고 해도 그것보다는 그냥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지금 현재의 일본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이 없는 그 큰 국가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 이게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연구자들도
우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쪽 사상사 연구자들과 우리 학계 사람들이 만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우리 사람들 이쪽에 한국 학자들의 그 질문은 항상 큰 틀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숲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숲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일본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의 그런 문제 제기에 의구심을 느끼는 것은 한국 학자들의 한국의 그 유학 사상사 연구자들은 도대체 왜 유학자처럼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것이 너무 놀랍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상사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이제 유학 사상은 하나의 그냥 소재이고 학문의 대상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실천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규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연구자들은 없다라고까지 이제 단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설명하는 데서도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그 제도가 부재했던 시대의 그런 유학이 이렇게 일상의 어떤 실용성만이 강조가 되면서 전통적으로 수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파시즘이 그 대두하면서 이게 너무나 쉽게 황도 유학이라고 하는 걸로 결부가 되고 이것이 이제 유학의 본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손쉬운 이렇게 손쉽게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낳고 있지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한국 유학과 일본 유학이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라는 점에 있어서 자꾸 이제 회의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현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유학을 그렇죠. 지금 예. 한국의 대상으로 삼고 근데 이제 과거에 대한 학자들 연구할 때 학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좀 있지만 현대 일본도 현대 한국에 비교하면 정확하죠. 그래서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다른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게 어떤 뭐 살인 사건이든 뭐든 이런 것들 그런 댓글 반응들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저는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교라는 것이 여기서도 뭐 사장화되고 뭐 한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논의도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그런 그 양상에서 어떤 유교적인 것이 체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느끼거든요. 일본은 있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인도 자신의 그렇죠. 예. 채팅창에 한 분이 질문해도 되는지 물어보는데 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뭐 사실 아직 어 이제 그 메이지 시기 오늘 이제 선생님께 처음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메이지 시기에 양명학이 이제 부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선생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 그러면 어떤 양명의 치양지설이라든지 뭐 그 지행합일적인 그런 이제 사상적 내용이 어떤 그 당시 이제 일본인 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어떤 한 가지 어떤 방향성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당시 일본인들이 이제 표상하고 싶어 했던 그들이 표상하고 싶어 했던 어떤 일본인의 상을 드러내기에 주자학적인 것들보다는 양명의 그런 취향지나 이제 지행합일설들이 더 잘 부합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그 뭐랄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또 이게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의 부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한 많은 그 잡지들 있잖아요. 나중에 현창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이 많은 잡지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양명학을 자체의 그 논의를 잘 모르지만 그게 어떤 구체적인 양명 학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잡지에 이제 나와 속해 있는 그런 문서들을 보면은 이제 일본이 얼마나 훌륭한가, 뭐 일본의 도덕심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양명학이 어느 점에서 뭐 이렇게 관련이 있나라고 얘기를 하면은 양명은 이기합일론을 을 가진 것으로서 이것이 이제 실행을 가장 존중한 학파이다. 그래서 오히려 오로지 이렇게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을 하는데 원래 양명이 말하는 그 지행합일의 논의와는 좀 벗어나서 그냥 즉 우리가 너무 손쉽게 오해를 하고 있는 알면 즉 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수준에서 양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양명학 그 왕학 잡지라든지 이쪽에 결사들 네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오사카 양명학회도 하나 있는데 네. 이쪽에서는 정부 비판을 하는 언설로서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정부 어떤 정치 스캔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양지를 길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 이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일본인들은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뭐 신도와도 다르지 않고 이것이 양명이 말하는 양지이고 양명하고 원래 순심을 강조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식의 굉장히 약간 그 일차적인 이해라고 할까요? 이것만이 이제 유포가 되는 것이죠. 중간에 한번 이제 그 에도 말기에 에도 후기에 그 오시오 헤이츠로라고 하는 양명학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제 막부에 반대해서 난을 일으키는데 공기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때 기근 때문에 막부에 하도 빨렸었거든요. 네. 막부는 아니고 그 오사카의 그 주교소에 하급 관리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양명학자로 분류했던 학파의 분류가 이노우에 대치지로의 학파 분류 2일에 그건 거의 정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시오 헤이야치로 양명학자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일례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노우에 그래서 양명학은 이런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려해야 되는 바이고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양명학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야솔과 마사이로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시간시 그릇이라는 이 나중에 나오는 이 잡지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양명학은 사회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걸 또 열심히 역설하는 이런 논설들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게 이때 양명 현창 붐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논의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과연 뭘까를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양명학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행합일이라고 이퀄되는 그 외에 그 논의 외에 이 양명학의 그런 논의가 반주작의 그런 논의로서 어떤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수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이제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씩 더 해볼게요. 네네네. 스테이지에 어렵네. 21쪽인데 21쪽. 이시무가 시게키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니시무라 시게키나 후쿠자와 유키치나 원래는 저희 마루야마 마저 이해는 유키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발견을 위해서 주학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으로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그렇지 않다면서 유키치를 네네. 목교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지 긍정적으로 바라봤지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인류의 폐해라기보다 시대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인류 자체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명육사라는 걸 설립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부산의 홍도회 이런 데 일단 국민들 뭐 이런 거 강조하고 이러면서 인류의 이런 뭐 박행이나 효행 뭐 특히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춤, 표, 그 사람들 같은 그런 모델을 세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기준에 의하면 그때 당시는 뭐 이제 주인을 사용 이런 것들 달아준다 하고 같은데 그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들 외에 전반서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반서론자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가토 히로유키라든지 이런 사람 뭐 이토 히로부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 뭐 의회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이런 사람들 이타가키 타이스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나 니시무라 시게키 이런 사람들은 시간 사람들 일본 인류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끈이 파인데 그때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그때 그 유교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은 좀 매우 단편적이고 조각에 불과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좀 그런 식으로 근데 그 후쿠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그래서 학자 집근론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근대적인 어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데서 유학은 이제 유학이 다시 근대적인 학문으로 재편이 되는 그런 과정을 넓게 포함해서 보여주는 사상 동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학의 실용성, 일용성이라고 하는 뭐 옹호론자든 비판론자든 이런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편린으로서만 저기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리학이나 일본에서 일본 사회에 미친 성리학과 주장했던 영향에 대해서 무엇인가 찾아내려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네.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유학적인 거랑 공격도 없는 여러 가지 사상 중 하나인 오히려 다른 이해를 얻은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많이 그런 일본의 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성함을 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정경대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 누군가 언급하셨는데 박훈 이런 서울대 사학과 교수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일본 사회에서 주장하기 지식인의 공공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수파의 어떤 의견을 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기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그 곳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9세기 그 1854년에 이제 그 조약이 사형들과 조약이 체결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5개조의 서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천하 공의를 중시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론 중시의 과정, 수기나 공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그 기반이 유학적인 토대, 특히 이제 주저학적인 토대이다 이런 인식인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일정 정도 뭐 학자들이었었으니까 사실은 그 사실에 부합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회 전체 그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접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후가한 것 같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좋은 발표와 그 질문에 이제 응답을 해주신 김선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13차 전문가 초청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